일단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해 좀 하시면 저희가 가끔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 태양열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태양열을 하지 않습니다. 광학이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면서 그걸 토대로 전압이 형성되게 되면 전압이 형성된 데에다가 전선을 연결하는 순간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도체 소자를 통해 태양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랑 실리콘 연료를 가져왔어요. 그걸 토대로 예전에 이제 OCI 같은 데서 이제 규소 이런 걸 만들면 중국에서 이렇게 돌을 수입을 해온 SI가 좀 많이 규소가 많이 들었다는 열심히 깨가지고 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서 SI만 다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했는데 얘가 이제 그게 순도가 얼마냐의 문제이고 순도가 이제 뭐 마이너스 9승에 뭐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요즘에 이제 전자장비로 들어가는 건데 태양광 산업은 마이너스 3승 정도 수준이면 되기 때문에 99.999 정도 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얘를 이제 다결점 테스팅하냐 단결점 테스팅하냐의 문제로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서 슬라이싱하고 슬라이싱한 거를 셀로 만들고 셀로 만든 걸 모듈 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모듈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기적으로는 얘를 묶어가지고 신명열을 묶어서 접속함에다 껴놓은 그 다음에 인버터에 갖다 껴놓은데 요즘에 스트링 인버터라는 건 얘가 합쳐져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DC를 AC로 변환해서 보통이 흘려주는 것이 태양광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의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발전 사업주라는 사람이 이제 법인을 만들든 개인이 뭘 하든 이제 SPC를 만들든 우리 협동조합에 이제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인이 있겠죠. 어떤 땅의 주인이든 뭐 이런 주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건물 주인이 있을 거고요. 그 주인한테 우리는 빌려 쓰거나 아니면 이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일단 저희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에 지분을 임대하는 거니까 시설 계약을 임대 계약을 쓰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임차료를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이제 건설 계약을 하고 EPC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이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IC를 판매하고 SMP를 파는 것도 이제 두 가지 구조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SPC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행의 주주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게 협동조합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O&M을 유지 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태양광 사업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수급 계약, 공사 계획 신고 이런 이제 순차별 이야기를 하고 다 지어지면 이제 IC 발급까지 나오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발전 사업이라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으로는 하나의 근간이 전기사업법이에요. 그게 이제 공사계획 신고와 사행정검사, 공인등록 사업 개시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사업의 법의 근간입니다. 또 하나는 국토이용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땅을 쓰거나 뭘 할 때는 국토를 이제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들이 그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 지자체까지 합쳐지면서 도시 국토이용계획법을 토대로 지자체로 계속 이어지면서 법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폴대를 뭐 5m 이상 하면 안 되네, 3m 이상 하면 안 되네, 이격거리가 몇이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안 하고 일반 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 이제 산지관리법에 이제 임야일종의 산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바닷가로 가면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발전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허가 부서가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km 미만은 시군, 그리고 3메가 이하는 도, 3메가 이상은 산업부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걸 토대로 산업부로 갔을 경우에는 산업부의 정기위원회를 토대로 그것이 이제 괜찮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토대로 사업 허가가 나오게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 에너지 담당의 어떤 부서, 그게 이제 국토이용관지, 도시관지 이거는 거기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과를 토대로
가고 그 심의 결과나 사업 허가에 대한 내용이 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검토 의견으로 이게 송계전 개통이 있어? 라는 걸 이제 한전이나 슬로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견하거나 주민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 아까 이제 임야다 임야에 관련된 산림청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내용입니다. 아까 국토이용 계약법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토지는 쓸 수 있는 형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형질을 바꿔서 발전 사업자로 쓰고자 할 때 이제 이걸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우리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규모나 특징이나 그 대상에 따라 이것이 불안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가게 되고요.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철새 도래지가 있거나 뭐 이런 자연환경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다 있거든요. 수질환경까지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질을 굉장히 A 원천 수준대 옆에다 공장 짓게 허가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의 적절성이라는 건 이제 토지가 정말 이게 이제 개발이 가능한 곳인가를 보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걸려요. 이제 뭐 이제 군사, 문화재 여러 가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랑 지자체가 이제 임의 규제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고 거기에 주민의 성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이격거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토지를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이제 이거 농지인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내가 이 땅을 사서 아니면 임대해서 할 만한 땅인지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음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15도의 경사가 넘어서면 또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백두대간이 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고 전주 위치까지 본 다음에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이 아까 위에서 말한 사업적으로 이것이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민원 사전 심사를 하게 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거에 따라 이제 우리는 사업자 등록부터 발전 사업화가 개발 인허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이제 이 전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팔 것이냐라는 것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1메가 미만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한전의 PPA로 팔 수 있느냐, 아니면 KPX를 통해서 팔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는 무조건 KPX를 통해서 팔아야 되지만 우리 1메가 미만의 발전소는 한전한테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PPA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전력 수급 계약에 PPA를 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PPA 계약을 하니까 이 PPA를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을 딱 갔어요. 일단은 한전 연계점이 있는지 아까 봐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제 진입로도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 위에다가 일단 모듈 넣고 구조물 넣고 해야 되니까 얹어질 수 있는 그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음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동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붕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일단 현장에 이제 그 구조를 좀 우리가 도면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도면이 없을 경우 가서 실측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좀 생깁니다. 구조 검토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구조 검토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조 검토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바람이나 이것 때문에 건물이 전체 흔들려서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옥상에다가 수영장 만들어서 이렇게 막 걷다버리면 다 무너뜨리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이 위에 올랐을 때 지붕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게로 인해 무너지냐 아니면 임장 각도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리느냐,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물 제작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그 제작도가 정말 설계되고 생산이 될 수 있는지 규격별로 이거 정확하게 나오는지 대해서 저희도 하고 잘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타공점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구조가 설계됐던 것이 틀어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공점 점유표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규격이나 수량이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지 등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나면 공사계획 신고를 하죠. 그럼 공사계획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설치 공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공사계획 신고할 때 저희가 설계도가 또 한 번 상세 설계도가 전부 다 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설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준공 검사를 해야 되고 사용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용전 검사는 그 전기 법상 전기 안전 공사가 얘를 시험에서 괜찮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전에서 투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이슈이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계약 형태에 따라 KPX로 가느냐 한전으로 가느냐에 따라 계량기가 달리는 게 달라요. KPX 계량기냐 한전 계량기냐가 달리게 되고요. 그 계약에 따라 이제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용자 검사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사업 개시를 신고를 했으나 그 지자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준공이 끝나지 않아요. 개발행위 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축물에서는 별로 이런 경우는 없는데 토지가 현질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부지부터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개월간 유예가 되고요. 6개월 안에 못 받으면 그 다음에 RE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음에 바로 설비 확인을 넣긴 하지만 개발행위 준공이 나왔다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설비 확인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6개월까지는 유예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REC가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또 갑자기 양도 양수가 들려간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개발행위부터 다시 다 시작해서 해야죠. 땅이면은 이제 기초 토목공사를 하는데 물이 빠져나갈 공간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펜스를 먼저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지만 일단 구조물에 대해서 기초 얹고 구조물을 얹고 거기에 이제 모듈을 얹을 수 있는 준비 단계를 하게 되고요. 그런 후에 이제 모듈을 얹기 시작합니다. 모듈을 잘 얹고 모듈을 얹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전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붕으로 보시게 되면 지붕은 이제 베이스 레일을 설치하게 돼요. 물과 물 사이에 레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서 위로 얹고 그 다음에 거더가 설치되게 되는 거고요. 또 올라온 상태에 그러면 이제 옆으로 지지할 수 있는 걸 이제 쭉 깔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그 위에 모듈을 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 공사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직결계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연결된 거에 따라 이제 인버터를 연결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준공 검사는 저희에서는 하지 않지만 원래는 이제 현장에 직접 엔지니어가 가서 준공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부지 점검부터 모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접속함이나 인버터 수배정화 전부 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는 우리가 이제 가면 풀도 나대지 같은 건 풀도 베어줘야 되고 뭐 각도 조절해야 되는 각도 조절해줘야 되는 시설 관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전력 대금 청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중계가 있으면 중계 업무도 해줘야 되며 보험 가입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업무와 그 다음에 이제 긴급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한테 분류식을 받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고장났네 그러면 현장 출동하고 출동 지시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아가 모듈부터 하나씩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듈은 우리가 다결정과 단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단결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정이 확실히 변환 효율이 높습니다. 대부분 요즘 22%, 20%까지 나오는 거는 단결정. 그 공정법이 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법이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공정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도 어느 정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결정보다 단결정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단면으로 해서 한쪽으로 왔고 이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양면형 모듈이 해서 뒤쪽으로도 반사된 것도 들어와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P타입과 N타입이 있습니다. P타입과 N타입의 차이는 플러스가 있느냐 전공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N타입은 전자가 하나 남는 거고요. P타입은 전공이 하나 남는 거니까 전자가 하나 없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 계수로 봤을 때는 이제 P타입이 N형에 비해서 훨씬 좋긴 하지만
어쨌든 수명도 좋고 원래 이제 N타입이 LID 현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효율 저하 현상도 P타입보다는 이론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P타입이냐 N타입이 좋냐를 보면 N타입이 좋겠지만 N타입이 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직 이제 P와 N이 좀 공존을 하고 있고요. 셀은 뭐냐면 이 중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음영이시더라도 여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모듈이라는 게 우리가 직렬을 다 연결해 놓고 그냥 있으면은 하나만 지워줘도 우리가 지금 이게 제 성능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직렬 연결이라는 게. 근데 이 하프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음영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출력전은 우리가 이제 음영 아니면 대부분 이제 PID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음영이 계속 지거나 이런 곳에는 열화 현상이 나오면서 그 열화가 계속 나오면 그 애가 이제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6년 전의 모듈들은 PID 현상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서 수명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정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입니다. 이제 모듈이 음영이 어느 정도 많이 들거나 이러면 얘가 이제 핫스팟이 발생하면서 같은 광이 왔는데 광으로 변환이 안 되고 열로 변환이 돼요. 열이 이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광학이 안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수명이 정상 모듈에 비해서 30%까지 단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IP 등급이라는 거는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면 뭐든지 문제를 생기는 습기하고 먼지 걔를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IP66 이상이에요. 인버터는 IP55나 54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IP5다 그러면 이제 먼지로부터 보호되고 어느 정도 좀 들어온다라는 얘기 6 정도 돼야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요. 수도 똑같습니다. 이제 6 정도 되면 제가 막 물을 수압으로 막 뿌려도 물이 안 들어가요. 5면은 들어가. 근데 이제 7이면은 이제부터는 담그기 시작합니다. 담궈도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들어가요. 우리가 살면서 담궈도 안 들어가는 거는 많지 않겠죠. 직류와 교류는 많이들 이제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DC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런 장비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거리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교류가 좀 더 승합하기도 좋았고 압력, 변압기라는 것 그대로 승합하기도 좋았고 운영하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DC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DC를 이제 AC로 변환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태양광 인버터로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 출력은 DC로 이렇게 전압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통에 흐르기 위해서는 60Hz의 정해진 전압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펑션의 첫 번째는 DC를 AC로 변해주는 것이 태양광 인버터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기능은 그 태양광 전지에서 우리가 MPPT 제어라 그러는데 전압은 걸려 있는데 전류를 이렇게 뽑아보면 전압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상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전압에서 전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최적의 파워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MPPT 제어인데 3번은 이제 AC 측의 계통의 보호 협조나 계통이 이제 우리한테 계통에 물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한테 그리드 코드라는 거를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압도 맞추고 주파수도 맞추고 내가 전압이 몇 범위나 어디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계통으로부터 탈락돼야 되며 뭐 이런 이제 보호 조건을 다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많이 안 쓰지만 마이크로 인버터나 단상 태양광 인버터에서는 3kW짜리 이런 건 삼성 인버터가 아니거든요. 단상 인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스트링 인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인버터라 해서 큰 인버터가 있어요. 스트링 인버터는 스트링별로 이렇게 인풋을 바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스트링을 토대로 이제 MPPT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트링 인버터로 해서 요즘에 MPPT가 몇 개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못 들어오니까 대용량 사이트에서 많이 쓰입니다. 전력 변환 설비는 태양광에서 부분만이 아니라 ESS, 그 다음에 풍력, 연료전지 전기차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DC에서 AC로 바로 넘어가고 ESS는 이제 양방향으로 간다는 점이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이 이렇게 돌면 AC가 나오는데 AC가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DC로 바꿨다가 다시 AC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은 DC의 전압이 너무 낮고 전류가 높기 때문에 걔를 다시 승합해주는 기능으로 DC 컨버터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변환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배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배선반으로 가장 이제 말단 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퓨즈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 퓨즈가 문제가 생기면 끊어지도록 전류가 끊어지도록 되는 과전류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LBS라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한령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과전류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 얘가 끊어주게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 제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피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전선을 타고 쫙 왔어요. 그러면은 걔가 어디론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이제 LA라는 피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밑에 한전 수전용 이제 그 변성기가 있습니다. 이제 MOF라 그래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재주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MOF 옆에 우리가 계량기를 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기용 변압기하고 CT가 하는데 위에 있는 MOF는 우리가 돈을 세기 위해서 계량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보호 개선을 위해서 CTPT가 연결된 거에서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다시 이제 그 지금 차단기 VCB 그 밑으로 옆에 이제 서지 흡수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설치되고요. 그 밑으로 이제 ACB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MCCB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그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전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음영을 토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레이 간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발전 효율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트링 전체의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구조 안쪽으로 보면 얘만으로는 이게 구조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드나 레어 프레싱으로 임자 강도를 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재료로 또 보게 돼요. 포스맥이라는 거 포스코에서 이제 아연 강판에다가 만든 이 특허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포스코에서 만든 그 포스맥이라는 거.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것은 철강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온도를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용융 아연을 표면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타입인데 얘가 코팅해가지고 그대로 쓰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자르잖아요. 코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잘랐을 경우에 그 표면층이 부식이 되면서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루미늄은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루미늄이 그 중국에서 워낙 지금 싸고 그리고 두께만 잘 만들면 얘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하나의 타입으로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안가나 이런 데서 알루미늄이 부식이 안 나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강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형태는 H형광이 있고 C형광이 있고 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것은 H형광은 우리 태양광에서는 많이 안 쓰고 얘가 지금 강도가 가장 좋은데 건축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C형광과 각관 구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나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것만 보시게 되는데 얘도 이제 태양의 이 각도에 따라 축을 따라가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축은 전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단축 추적형은 한쪽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가변 경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사랑 이걸 풀어가지고 봄 가을에는 좀 이렇게 높여놓고 겨울에는 더 높여놓고 저희 더 이렇게 각도를 줄여요. 여름에는 각도를 높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